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소위 박사방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함께 기소된 공범 5명도 징역 7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4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무려 13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써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 아무리 무거운 형벌에 처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위로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징역 40년의 중형을 내린 것은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해버리는 디지털 성범죄,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의 희생자가 없어야겠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0이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1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에서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12월 1일부터 문경 찻사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오정택 문경 찻사발 축제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추 장관은 왜 윤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강수를 둔 걸까요? 일단 아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검찰 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저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에 넘긴 것은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틀에서 그렇게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아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감찰을 했잖아요. 감찰이 지금 진행되는 건도 있고 지금 이번에 1차적으로 감찰을 끝냈는데 감찰된 내용을 봤을 때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법무부 자체적으로 판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감찰 내용 6가지 조목을 말씀을 했는데 그 6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검찰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마 직무 정지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게 반드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가 검찰개혁과 연관돼 있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의 일환의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워낙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예컨대 예를 들면 판사 사찰 문제만 해도 이건 지금 검찰의 발표를 들어보면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판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찰 내용에 기반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그다음에 직무정지를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의 일환도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자, 이런 윤 총장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대응을 안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컨대 사상 초유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검찰총장들은 징계위 회부한다거나 아니면 감찰을 시작하기 전에 옷을 벗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유일하게 이제 윤석열 총장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감찰을 받는 상황이 된 건데, 윤 총장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만약 7월이라고 하는 임기를 계속 마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 즉 잘못이 없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적 대응이란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스스로 사퇴를 하든 아니면 법적 조치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의 이런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사퇴를 접고 결국은 법적 대응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취한 조치가 부당하다 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쪽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윤 총장 임기 전에는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취소 2가지를 했거든요.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직무 정지를 이게 잘못됐으니 직무 정지 조치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약 한 빠르면 2주에서 3주 안에 나옵니다. 법원에서 결과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본안소송, 즉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징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7월을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소송은 뭐냐면 2개 중에 하나. 첫 번째 소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 정지를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배제시킨 이 일이 잘못됐으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한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 예컨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될 텐데 인용되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그다음에 직무에서 배제한 게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것이고 기각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각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이 맞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걸 인용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직무를 다시 하도록 만들어주면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고요. 조치가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가처분 신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현재 정권을 향한 각종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탈원전 사건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회피에 윤 총장이 걸림돌이 되니까 찍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요. 그 야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야권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윤 총장을 찍어내는 이유가 정권 관련된 사람들,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권은 이건 검찰총장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잘못을 어떤 감추려는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감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윤 대윤 그래서 또 다른 후배 검사 한 분 있잖아요. 그분 형이 용산세무장 전에 할 때 논란이 됐던 사건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본인 장모나 처우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결과는 결국 이번에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얼마나 이게 증거를 가지고서 정확한 내용이냐, 또 징계가 타당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여야나 진보 보수가 나눠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맞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서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첨예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 판사 사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윤 총장 측에서 먼저 공개했는데요. 검찰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건데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아니, 재판을 임하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평소에 취미생활은 뭘 하고 있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사람이 예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관, 무리법관이라고 해서 옛날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있을 때 사법농단 사건에서 거기서 찍어내기 위해서 판사들을 이렇게 무리 비정 판사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거기에 이름이 올려있냐 안 올려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진보 단체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은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판사가 어떤 성향이니까 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판사 심리 또는 판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취미를 밝혀야 됩니까? 그게 제대로 된 재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100번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양보해서 이걸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그 판사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또 그걸 자기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활용했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건 대검에 있는 한 부서, 수사정보 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공식적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를 재판을 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으로 대검이 왜 활동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수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공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고 얘기하는지 반대로 얘기하세요. 예전에 경찰이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소위 세평 수집했다고 검찰이 그 경찰들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도 있었어요. 아니 본인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본인들은 왜 판사에 대해서 그런 불필요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세평이 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찰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의 개념이 뒤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누구 만났는지 조사하고 이런 것도 사찰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 그게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그런 내용들을 굳이 모아가지고 검사들이 돌려서 봤다? 이거를 그 판사들이 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으며 이게 재판과 무슨 연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이 공개한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판사는 그 전날 술 먹고 재판에 제대로 못 가서 지적을 당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검찰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걸 뭐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을지는 이제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태도 자체는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좀 심각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법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 쪽에는 겉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몇몇 판사는 그러니까 법 쪽에 내에서 한 몇 분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정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항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예를 들면 판사들의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의 어떤 관계, 본인이 누구의 처제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내용 중에. 누가 어떤 인척관계가 있고 이런 내용을 왜 그들이 검사들이 이걸 돌려보고 그걸 참고로 해서 재판장에 와서 뭐 예를 들면 재판을 저 사람은 뭐 얼굴이 연로해 보인다 이런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 판사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지법에 있는 모 판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글도 올렸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고 법적 조치도 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과도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물론 많은 판사들이 거기에 검사들처럼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그 사법부 내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의 이 같은 반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뭐 일단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이제 검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1차적으로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사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당장 그리고 검찰이 수장이 지금 직무가 배제되고 징계위원회 해부돼서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검찰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저는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고 사실관계를 가리는 거거든요. 검사들이 이렇게 자꾸 나서게 되면 일부에서는 검사 이기주의 또 조직 이기주의라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검찰개혁이 국민들이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인데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조직적인 어떤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검사 개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자체까지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여론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단체 행동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데 자유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체 행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찰 조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행동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도 연일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추 장관까지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반반이라고 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처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좀 반대하다가 나중에 그걸 하자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까지 같이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을 같이 하자고 하면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할 가능성이 낮고요. 그러나 이제 윤 총장만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일부 의원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윤 총장만 불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 총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여야가 윤석열 총장만 불러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속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냐고 도 중요하거든요. 그 발언 자체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선택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아마도 성사될 가능성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 직무 배제돼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비겁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하라.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직접 해임하기는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법적 조치를 윤 총장이 들어갔고 또 법무부는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차적으로 저는 아마도 대통령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른 반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 아니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것은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편을 드는 듯한 모양이 되면서 이게 의도하지 않게 정치적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사실은 대통령에 지하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령은 일단 지켜보고 어떤 결과가 징계위원회 결과든 법원의 결과든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법 개정은 뒤로 밀리는 분위기인데요. 이 공수처 연내 출범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할 수는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정국이고요. 또 하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결하는 정륜춘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이슈가 다른 이슈를 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물론 시도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강행하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견해 보건데 약간 좀 연내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였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문경 찻사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정택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자, 문경 찻사발 축제는 해마다 봄철에 열려왔잖아요. 예. 올해는 12월 1일부터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경 찻사발 축제는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5월 초까지 10일 동안 열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또 개최를 하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랜선 타고 온 문경 찻사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0년 문경 차사발 축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기획 진행될 것입니다. 예. 문경 찻사발이 유명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 문경 찻사발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문경에서 도자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죠. 그렇죠. 이제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경 도자기는 민요의 요람이자 찻사발의 본향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문경만의 정체성을 잘 지켜온 사기장들의 열정과 고집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식어들이 아니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네. 22년 동안 개최되는 문경 찻사발 축제는 전국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찻사발 축제이고 대한민국의 도자 문화를 선도 발전시키며 세계적인 문화 관광 축제로서의 도약을 꿈꾸며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국보인 이도다완이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문경을 많이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흔히들 이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 또는 이제 찻사발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이제 조선의 찻사발에 매료된 일본인들에 의해 수많은 사기장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약탈해간 많은 도자기들이 일본의 국보 또는 이제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대명물 기자의몬 찻사발입니다. 1970년대 한일 수교가 되고 많은 일본의 찻사발 애호가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서민의 작기라고 하는 찻사발 도유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은 고려 다원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교통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문경의 도유지는 말 그대로 하늘이 감춰준 땅이었습니다. 차토로 지를 밟고 발물레를 돌리며 묵보레라는 자연유를 만들어 쓰고 망대이 가마에 장작불을 지피는 그야말로 일본 차인들이 원하던 모든 것들이 문경의 사기장들의 작품 속에 녹아 있었던 것이죠. 네. 문경 지역에서 이렇게 도자 문화가 발달하게 된 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경은 아시던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과 자원을 가진 지역입니다. 땔감이 풍부하고 도자기의 원료인 강물이 다양하며 옛날부터 교통의 오지였기 때문에 문화의 단절성이 역으로 문경 도자기의 확실한 정체성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22번째 맞이하는 문경 찻사발 축제와 함께하는 40여 명의 고집스럽고 열정적인 사기장들이 있어 문경 도자기의 발전은 더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 문경 찻사발의 특징, 장점이라면은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문경의 도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던 것으로 꾸민 채가 없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순수한 멋과 투박하면서도 편안한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들이 장작가마에 소송되어 엄선된 것으로 태토의 기운과 묵보레와 소나무재의 기능성으로 음식의 맛과 보관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문경 찻사발 축제를 만나게 됐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제 문경 도자기 특별전과 17회를 맞이하는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그리고 코로나 퇴치를 위한 소원 다랑아리, 소원 접시, 소원 찻사발 특별전 등이 있으며 사기장의 하루, 온라인 실시간 명장 명품 경매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시 방송되고 있으며 유튜브 차다미 TV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차다미 TV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차담이라는 캐릭터를 우리는 문경 찻사발이 차담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그걸 만드신 건가요? 방송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가 같이 내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차담이 TV를 치면은 만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직접 찻사발 구입을 위해서 축제 기간에 문경을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축제가 열리는데요. 찻사발 구입도 온라인으로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모든 축제 참가 요장에서 홈페이지를 이제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요장 홍보와 함께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작품 구매가 가능하며 요장 방문 구매 역시도 가능하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랜선 타고 온 문경 찻사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체육부 지적 대표 축제를 넘어서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문경 찻사발을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축제는 온라인 축제와 더불어 문경의 요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기장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요장 투어 마당 축제를 특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을 맥을 이어온 문경의 자기장들의 꾸밈 없는 공간에서 멋진 작품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과 인연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오정택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장과 함께 문경 찻사발 축제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 MBC 라디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를 두고 시장에서는 혼란이 아주 크다는데요.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금이 1년 전에 비해서 25%가량 늘었다고 그러죠. 예.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집값이 오른 영향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 만큼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시장에서의 불만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의 불만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가격이 상승해서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마냥 기뻐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이번 종부세 대상이 대다수가 1년 전과 비교했었을 때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부분으로 이제 세수를 맞추겠다라는 정부 의지와는 다르게 물론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기 했던 문제도 있고 기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그리고 또 다주택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간의 공동 명의로 또 작년에 재산을 나눴던 분들도 올해 또 해당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장에서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고 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고 올해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그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킨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후년 계속 이제 세금 부담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혼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다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하기가 쉽잖아요. 네, 이것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투기 대상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다주택들을 좀 시장에 내놓으면 지금 가뜩이나 공급 부족하다는 문제 때문에 가격 오르는 부분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신 분 중에서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좀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동반해서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은 늘지 않고 소비를 하는 계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긴 거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어차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똑같이 낸다 하더라도 종부세 부분은 줄여보려고 했던 이유가 작년에 팔고 싶었던 다주택자들도 팔지 못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9억을 기준으로 하고 두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1인 각각 6억이 대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9억이 이제 12억까지 여유 있는 자금이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되니까 올해는 이제 잘 버티고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좀 많은 세대들이 좀 부부 명의로다가 재산을 변경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부 명의로 하다 보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주택을 갖고 가게 되고 또 부인이 한 6억 정도를 세금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이때도 역시 이제 증여한 부분이나 취득세는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올해 또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2번 낸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도 세금에 대한 좀 저항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팔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이 많냐라고 계속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지방 소도시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지금 대부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있다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는 부분들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른 그 상승한 최근 3년까지의 그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본의 아니게 주택을 살지 못해 2, 3주택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양도세가 누진율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이걸 팔고 내가 그래도 적합한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그분들이 있을 때 대부분 당신께서 살아오신 동네를 이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을 팔아도 그 집 근처로 다시 이사를 못 간다는 것 때문에 팔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주택에서도 종부세 부담이 되는 세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게끔 정부가 정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 일부 도시에는 저도 이제 그 거래 시세가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과되는 종부세 기준 때 다시 한번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이 그 올해 그러니까 이제 그 11월 25일 기준으로 이제 그 종부세 그 대상자가 한 74만 4천 명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한 25% 상승된 한 14만 9천 명이 실질적으로는 그 올해 올라간 집값 때문에 대상자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단순 통계만 보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이 대상자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이 이제 대상이 됐던 이유 중에 그동안은 가격이 저항성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수도권 기준,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북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됐는데 올해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단순 통계상으로도 대상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그 우려를 범하고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이번 정부 출범인 2016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종부세를 납부하셨던 분들이 한 33만 9천 명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74만 명이 됐다라는 걸 보면 거의 3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집값을 정부가 잡겠다고 해서 출범 이후부터 매년 매월 거의 저희 25번 이상 가까이 되는 정부 정책을 내놨는데 이 오히려 정부세 이번에 내는 사람들을 놓고 보니까 집값이 이만큼 크게 상승한 것도 결국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제대로 펼쳐서 했던 것도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시장 가격을 더 올려놔서 우리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거니 이거는 정부 정책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1주택자들이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그 시중주택 가격의 상승이 2배가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만큼 고가주택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상자가 1억 기준으로 9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가격이 이제 되는 것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통계를 놓고 봤었을 때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가 8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가격을 단순 비교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 웬만한 10억 넘는 주택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일부 북부 지역에는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6억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 올해 또 많은 분들이 또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전세 가격 급상승이나 물건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 북부권에 접해 있는 서울 지역까지도 모두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물론 아직 그쪽 지역은 10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서울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의 가격들은 이미 저희가 예상하기도 힘든 그런 가격을 이제 달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가주택이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 통계를 이제 그냥 얘기를 할 때 아까도 잠깐 비교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 정부 청구했던 2016년도 같은 경우가 종부세가 한 1조 7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내는 종부세 거의 2.5배가 늘었다라는 걸 봤었을 때도 그만큼 가격이 상승되어서 세금 부과 기준도 높아졌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 숫자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액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하게 이런 기준만 말고도 무엇보다도 그 공정가액에 대한 비율까지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도 올리고 비율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부 대상자가 안 되었던 1주택자들도 이번에 다수에 포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2번 부과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체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정책과 규제를 내놓았는데요. 그동안은 종부세 문제가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가격 상승 반영이라는 이런 점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세금 부과의 기준이 가격 상승이 현실화가 되고 공시가격 상승된 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가격 상승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거의 10년 동안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은 그대로 기준 9억 원, 1인당 6억, 부부 같은 경우 6억 원 이런 기준은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정시가 비율까지 이번에 높이게 되다 보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세금 부과 그 기준이 높아졌다라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와서 현실화된 그 세금 정책을 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계속 그 공정가액을 시장가액으로 거의 맞추겠다고 한다면은 세금 내야 되는데 정말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1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라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형평성의 입장을 두고 봤을 때는 많이 가진 분들이 세금을 더 내서 세수를 통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정부가 그 어떤 화두를 내세웠던 정치 논리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제 가격을 잡지 못하고 시장에 혼돈을 나타냈다라고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핀셋 규제를 한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고 싶어도 양도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돈 내고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집 살 수 있는 것, 다른 데로 갈 수 없다. 결국 출구 전략이 없다라고 해서 난 팔지 못하고 버텨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문제도 좀 심각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해당되는 대부분 그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나이 든 만큼 본인들도 나이가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매년 내왔던 재산세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시장 가격이 오르면서 고가주택으로 바뀌면서 가격 상승 부담된 것만큼을 본인이 계속 내야 되는 종부세까지 엎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선택했던 것이 결국에 부부 간의 재산을 나눠서 부담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혜택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고 지금 다시 공동명의를 했던 것을 다시 팔자니 5년 지나고 5년 전에 또 한 거에 대한 또 세금 또 추징이 당할 거고 또 다시 취득세를 또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선택도 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형평성의 문제라서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오랫동안 장기 거주해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기준을 좀 더 마련해 주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세 가격 상승의 그 대처 방안으로 내놨던 정책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났다는 그런 평가들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세 물건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표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안이 시장에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된다고 이미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기존 임차인들이 전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전세 물건이 정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6학년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이사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그 거주 요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더 집중되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신용대출 마지막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은행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을 좀 더 한번 현실화돼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이었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중국 내륙 쪽에서 유입되는 비교적 온화한 공기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요. 오후 시간부터 또 해가 지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5도 가까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고요. 오늘 저녁부터 강하게 부는 바람은 내일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나 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하권 추위는 12월 초반까지 길게 계속되겠고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아침 기온은 계속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말은 물론 휴일, 더 나아가서 다음 주 내내 영하권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주말 내내 따뜻한 옷차림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도 추위만 아니라면 날씨 상황 대체로 무난하겠고요. 새로운 한 주간 뚜렷한 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겨울 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여부에 따라서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엔 기압골 영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지난해 겨울보다는 더 춥겠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습 한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이 아침이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주, 봉화는 아침이 영하 4도, 한낮에는 3도 예상됩니다. 상주, 문경은 아침이 영하 3도, 한낮에 5도, 그리고 의성은 아침이 영하 5도, 한낮에 6도, 영양청송은 아침 영하 6도, 한낮에 5도 분포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낮은 4도, 체감온도는 3도, 습도는 48%입니다. 날씨였습니다.